의사소통교육부 김흥년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학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학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은 대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말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클 대자에 배울 학자, 이렇게 한자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과거 동양의 선비들이 공부하던 사서의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학입니다. 그 대학이라는 책 속에 우리가 사용하는 대학이라는 말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중요한 설명들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예로 들고자 하는 말은 바로 경물치지라는 말입니다. 대학에 나오는 말이죠. 이 경물치지는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국, 팽천화 이런 8조목 중에서 처음 2조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신재가, 치국, 팽천화라는 말은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경물, 치지, 성의, 정심이라는 4가지는 잘 거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8가지는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경물이 되어야만 치지가 되고, 치지가 되어야만 성의를 할 수가 있고, 성의를 해야만 정심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신을 해야만 재가를 하고, 재가가 되어야만 치국을 할 수 있고, 치국을 하는 자가 팽천화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수신재가 치국, 팽천화의 뜻은 잘 알죠. 자신의 몸을 닦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가정을 구하고, 그 다음에 자기 나라를 다스리고, 그런 다음에 천하를 팽정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수신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바로 경물치지, 성의정심이고, 그 중에서 둘을 합쳐서 경물치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물치지라는 뜻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성이나 정심은 쉬운 뜻이죠. 정성스럽고 정성스러운 뜻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그런 다음에는 자기 마음을 바르게 가지는 것이 정심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이루어야 될 것이 경물과 치지죠. 경물치지. 경물치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은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명사로는 프레임이라든지 틀, 안목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비전이 되겠죠. 비전, 안목. 자기 자신의 어떤 눈, 안목,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관점 이런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로서는 어떤 그런 틀을 찍어내다, 그 뜻입니다. 그런 어떤 안목으로서 어떤 대상을 이렇게 자기 나름으로 조망하다, 그런 뜻입니다. 경물할 때 물은 사물할 때 물인데, 이것은 삼라만상을 가리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존재들, 사람이든 동물이든 또는 뭐 땅이든 하늘이든 모든 삼라만상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 물을 격한다 할 때, 이때 격은 그러니까 동사로서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라만상을 자신의 눈으로 바라본다, 이런 뜻입니다. 경물을 한다는 뜻은 삼라만상의 자기 자신만의 눈으로, 여러분들은 대학생으로서 대학생 나름의 어떤 관점으로, 대학생 나름의 눈으로 바라본다, 격한다, 틀을 찍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도 있죠. 안경, 비유적인 말로 안경, 지 눈의 안경이다, 제 눈의 안경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말을 쓰죠. 그러니까 자기 안경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도수만큼 대상이 보인다, 잘 보인다, 그런 뜻이죠. 그런 것처럼 물을 어떻게 격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조망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도달되는
도달되는 것이죠. 이르다. 도달되는 지식이 바로 대학이다.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것은 자기 나름의 안목을 가지고 대상을 궁구할 때, 연구할 때 그렇게 해서 도달되는 지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대학에 대한 해석도 주자와 양명의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실천을 강조하는 양명학에서는 격을 물리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격식을 벗어나서 정말로 자기 자신만의 어떤 견해로서 지식에 도달한다 이런 뜻이죠. 이 격이 그러니까 어떤 틀을 짓는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이 격을 갖다가 어떤 구속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양명은 주자처럼 이렇게 틀을 찍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해석에 따라서도 조금은 다릅니다만은 전체적인 뜻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로 대학이라고 하는 말을 살펴봅시다. 영어에서 윤이라는 이 어원은 하나를 뜻하는 접두어입니다. 하나. 그죠? 우리가 유니섹스 그러면은 남성 여성은 구별 없이 유니섹스 패션이라 그러면 남자 여자 구별이 안 되는 옷을 말합니다. 그렇죠? 윤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vari는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라는 뜻입니다. various. 영어에도 variety show 하면은 많은 다양한 것을 보여주는 그런 TV쇼를 variety show라고 그러죠. vari는 여러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라는 말과 여러 가지라는 말이 붙어서 하나의 명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 영어의 대학입니다. ITY는 명사의 의미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냐? 유니버시티는 여러 사람들과 여러 생각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곳이다. 그런 뜻이죠. 하나 속에 여럿이 들어있고 또 그 여럿이 하나를 이룬다. 그러니까 유니버시티는 보편성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다. 그러나 그 보편성 위에는 또 다양한 개성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말을 그리스 시대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만물의 척도라는 말은 인간은 이 세상 삼라만상을 궁구할 때, 아까 경물한다 그랬죠. 궁구할 때 자기 자신의 존재를 투사해서 이해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만물을 재는 스스로가 인간이 만물을 재는 잣대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말은 좀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데,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니까 존재하는 사물의 척도이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는 사물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안 보이는 것도 다 인간 자기 자신의 존재와 비교해서 이해하는 거죠. 인간은 말이죠,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이중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인간은 사물도 인간처럼 그렇게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 보이는 것도 역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는 인간이 지닌 경험과 사고의 한계 때문에 사물의 실체나 본성에 대한 절대적 지식이 불가능하다. 절대적 지식은 안 되지만 인간 자신, 자기 자신을 적용해서 이해하는 그런 주관적인 그런 이해, 그런 이른바 존재의 상대성에 대한 이해는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나에게 나타난 대로 나에게 있고 너에게 나타난 대로 너에게 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꼭 같은 인간이다. 사람마다 다 그런 주관이 같을 수는 없죠. 그러나 인간이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기본적인 그 구조는 같습니다. 그러나 영혼과 육신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또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의 원천인 감각 경험이 인간 개인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식의 상대성을 주장한다 이거죠. 존재도 상대적일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존재가 인식하는 그 인식의 내용도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되는 그 기본적인 그런 구조는 동일합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들은 대학생으로서 대학생 나름의 안목과 가치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직 이런 안목과 가치관을 갖지 못한 사람은 빠른 시일 내에 자기 나름의 안목을 빨리 갖추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안목이나 가치관을 갖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안목이라는 것은 사물을 분별하는 자기 나름의 어떤 견식이죠. 바라보는 그런 지식, 의식, 능력, 그런 뜻이죠. 영어로는 비전이라고도 합니다. 세상, 즉 자기 둘레의 삼라만상을 제대로 보고 잘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이런 안목을 갖추는 것은 바로 그 기반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생각했던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자기 나름의 생각,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우주나 세계에 대한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한 자기 나름의 세계관, 세계를 바라보는 자기 나름의 어떤 관점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또 우주는 끝이 있나? 우주는 끝이 없나? 뭐 이런 것처럼 우주를 자기가 바라보는 이런 우주관, 이런 관점들, 이런 것들을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자기 나름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 나름의 관점, 우주를 바라보는 자기 나름의 관점,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 자신의 안목입니다. 이런 것이 다 모여서 종합적인 자기 자신이 안목이 되는 것이죠. 이런 안목은 바로 가치관과 바로 연결됩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어떤 것을 중시 여기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것에다가 가치를 두느냐, 그런 뜻이죠. 나는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이 자신의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가치에 관한 견해를 말합니다.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관점, 어떤 사물이나 대상이 지니고 있는 중요성, 의의, 역할 등에 대한 사람에 따라 다른 그런 평가를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말이죠. 세상을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낙천주의도 있고, 또 세상을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비관주의도 있습니다. 주의라는 말이 바로 가치관을 뜻하는 말입니다. 가치관을 말할 때 무슨 주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세상을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낙천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니까 낙천적으로. 그러면 세상은 비관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비관의 가치를 두면 비관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워온 그런 지식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 나름의 인생관, 세계관, 우주관, 예를 들면 인생관 같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은 진화했는가, 인간은 동물인가, 동물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인생관을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걸. 또 세계관, 인간과 사회의 관계, 그 세계를 이루고 있는 그런 그 인간,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 뭐 이런 것들이 다 세계관에 포함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자기 나름의 견해, 그런 것이 세계관이죠.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은 자연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을 관이라고 합니다. 자, 개성과 소통. 여러분들은 개성을 갖춘 대학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유니버시티의 말처럼 그죠? 하나로 보편성을 가진 대학이지만 그 안에는 개성을 갖춘, 배려를 갖춘 다양한 개인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성을 갖춘 대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개성이 없으면 대학생이 아닙니다. 물론 일부러 별난 짓을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편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이 개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두를 신을 때도 구두가 자기 발에 맞지 않으면 아프죠. 그러나 자기한테 맞는 구두는 자기에게 편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그런 것이 개성이죠. 그리고 남과 대화할 줄 아는 대학생이 되자. 남들과 주도적인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기 주변에 자기에게 대화를 하고 싶어서 모여드는 친구가 많은 그런 사람, 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 대화를 하더라도 수동적인 대화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화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바로 리더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능력을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으면 대학생이 아니다. 자기가 주도적인 대화를 하더라도 객관적인 그런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대화 주도자가 되어야 되겠죠. 자기 혼자 이야기만, 자기 생각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없고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자, 장애 글쓰기 과목은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수업입니다. 의사소통 능력의 기본은 바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우리가 출석할 때 자기가 여기 출석했다 할 때 영어로 답할 때는 present 이렇게 답하지 않습니까? present는 여기 현존한다 이런 뜻입니다. 프레가 현이고 프레젠테이션은 자기가 여기에 이 자리에 참석해 있음을 확인해주는 그런 과정을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석 대답할 때부터 큰 소리로 답을 해야 되겠죠. 출석을 했는데도 대답을 못했다, 자고 있었다, 그러면은 그건 출석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소통의 능력은 기본은 바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남에게 잘 확인시켜 주는 것부터 출발할 수가 있다. 창의 글쓰기는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수업인과 동시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경물의 능력을 갖추는, 안목을 갖추게 하는, 경물의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과제 부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늘리기를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안목이란 뭐냐? 안목이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대상을 분석해보고 또 다시 종합해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대상을 분석만 하는 것은 아니죠. 다시 종합해보며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전자제품이 고장이 났을 때 그것을 다시 분해해서 다시 고쳐가지고 다시 종합을 해야 다시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분해를 했다가 다시 종합을 했는데 쓸 수 없으면 그건 쓸모없는 것이죠. 그래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제품의 구조를 잘 이해할 수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쳤는데 작동 안 하면은 그렇게 해서 이해한 구조 능력은, 구조에 대한 이해는 아무 쓸모없는 지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상을 분석해보고 그것을 다시 살려내서, 종합해서 살려내서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그래야만 그 대상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떤 대상을 분석하는 그 사고의 기본 법칙은 이분법적인 사고가 제일 기본적인 분석법입니다. 이분법. 아까 내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인간 존재는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졌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방법이 바로 인간을 영혼과 육신으로 나누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는 방법이죠. 이런 이분법은 동서양에서 공이 오래전부터 활용돼서 사용되어 온 유용한 사고의 틀입니다. 동양에서도 음양의 법칙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을 했었죠. 서양에서는 특히 이것을 구체적으로 영혼과 육신의 법칙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똑같은 방식입니다. 용어만 다르죠. 동양은 음양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사용했기 때문에 조금 추상적이죠. 조금 추상적인데 서양은 인간의 영과 육신처럼 이렇게 구분을 했기 때문에 동양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자, 이분법을 우리는 디크토미라고 합니다. 디크토미. 인간은 영과 육신의 이중적 존재라는 그런 사고에서 나온 것이 이분법입니다. 아까 프로타고라스가 만물을 이해하는 방식이 바로 인간 자신의 이중적인 존재의 구조를 적용해서 이해한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입니다.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 인간 중심주의라는 말은 거죠. 영어로 하면 휴머니즘, 인간 중심주의가 휴머니즘입니다. 휴먼 인간이고 그 인간을 중시 여기는 주의가 이점이니까 인간 중심주의가 휴머니즘적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머니즘적 사고의 기본이 바로 영육의 이분법입니다. 영과 육신의 이분법이죠. 가톨릭 사상에서는 이게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영혼은 하늘로 가죠. 육신은 땅으로 묻히니까 천국에 갈 때는 육신은 들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육신이 필요 없죠. 영혼만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것이 가톨릭 사상입니다. 그래서 현세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예세 중심의 종교는
행세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가톨릭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습니다. 개신교, 가톨릭 기독교 중에서도 개신교라든지 불교 중에서도 대중불교는 행세적인 사상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다른데, 가톨릭과 소승불교, 대승불교가 아니고 소승불교는 상당히 내세적인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 내세적인 종교에서는 영혼만 강조하고 육신은 상당히 무시합니다. 이런 인간중심주의적인 사고가 원시시대에는 애니미즘이라는 사상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물활론이라고 하죠. 물질에도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 있다, 그런 뜻이죠. 만물에 영이 깃들어 있다는 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 인간처럼 몸뚱이도 있고 영혼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조금 원시적인 사상입니다. 그렇죠? 옛날 사람들은 삶을 종합예술로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술이라고 부르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리듬 예술과 조형 예술로 나눕니다. 그리스 시대 때 이미 우리가 오늘날 예술이라고 하는 이런 예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5대 예술 장르가 이미 결정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이 음악, 무용, 회화, 건축, 조각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리듬 예술과 조형 예술도 마찬가지죠. 그런 영육의 이분법의 구조에서 나온 겁니다. 리듬 예술은 5대 예술 중에서 음악과 무용 같은 이런 예술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인간 영혼의 움직임을 나타낸다고 본 것이죠. 옛날 사람들은. 그리고 조형 예술, 조형은 행태를 만드는 예술이다, 이 뜻이죠. 조형. 조형 예술은 회화, 조각, 건축 이런 예술인데, 이것은 인간의 육신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런 예술을 만들어냈다, 이런 이야기죠. 인간의 육신을 행태로 조망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진 존재인데, 인간을 영혼과 육신을 이렇게 딱 떼놓으면은 안 되겠죠. 이것을 다시 합해야 되겠죠. 합해야 살아있는 인간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딱 떼가지고 영혼만 따로 연구하고 육신만 따로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영혼과 육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는데 그것을 그냥 합치지 않고 다시 내버려 둔다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죠. 따로 떨어진 영혼은 귀신이고 따로 떨어진 육신은 시체니까요. 그렇죠? 이 두 개를 합쳐야 살아있는 유기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유기적이라고 합니다. 오가니즘, 유기적인 그런 인체 조직이 돼서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따로 연구했더라도 합했을 때 필요 없는 지식은 또 필요 없는 거죠. 이 영혼과 육신이 합쳐져서 재작동을 하게 됐을 때 필요한 지식만 인간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대에는 이런 리듬 예술과 조형 예술을 5가지를 합해가지고 또 인간의 삶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그런 예술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합예술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5대 예술을 다 종합한 예술이 있습니다. 그 예술이 뭘까요? 그 예술이 바로 연극입니다. 연극. 고대 그리스 시대 때부터 발달한 연극입니다. 연극은 리듬 예술과 조형 예술이 합쳐진 예술입니다. 그래서 연극을 제6예술, 제6예술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그 제6예술보다도 더 발달된 예술이 있죠. 그 제6예술을 아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예술 장르가 있죠. 뭘까요? 이런 예술의 5대 예술이 다 들어있는 제6예술도 마찬가지고 제7예술이 있습니다. 제7예술,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영상예술이죠. 동영상 같은 거, 영상예술. 그것을 영화입니다. 영화를 제7예술이라고 합니다. 제7예술. 학문도 종합예술입니다. 여러분들은
고교 시절에 인문계, 자연계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예. 인문계를 만약에 정신의 내용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보면 영혼이죠. 자연계는 물질의 내용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보면 육신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문도 이 두 개를 합쳐야만 종합예술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제대로 된 종합학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인문학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죠. 인문계에서는 인문학, 사람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인문학의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문사철이라고 부르는데요. 문사철, 문학, 사학, 철학. 사학은 역사죠. 문학, 역사, 철학을 문사철이라고 합니다. 이 문사철은 다 사람이 사는 삶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문학은 가능한 삶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죠. probability, 10중 8구, 80% 이상 가능한 삶의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지만은 그럴듯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연구하는 것이죠. 문학은 가능한 삶의 이야기죠. 역사는 실제로 있었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내용이죠. 지나간 삶의 이야기죠. 그런 것을 가지고 인간의 삶을 연구하는 거죠. 철학은 문학과 역사 이런 것처럼 이런 데서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철학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철학은 가장 나은 삶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 어때 최선의 삶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철학이 되겠습니다. 문학은 다양한 삶의 예들을 살펴보는 것이고 가능한 삶을 가정을 해서 픽션을 만들어서 살펴보는 것이고, 역사는 지나갔던 삶의 이야기들을 다 추적을 해서 실제로 있었던 삶의 이야기들을 추적을 해서 다 모아서 참고를 하는 것이고, 철학은 그런 것들 중에서 골라서 어떤 것들이 가장 최선의 삶이겠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문사철. 자, 우리는 일상에서도 삶과 죽음의 이분법을 많이 활용합니다. 오늘 보편화가 되어버린 이 디지털 원리라는 것도 말이죠. 영과 일의 이진법이죠.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죠? 없는 거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혼이겠죠. 일은 눈에 보이니까 육신이라고 할 수도 있죠. 영과 일의 이진법, 이런 것이 있는 거죠. 또 동양의 음양도 마찬가지죠. 영이 음이라면 일이 양이죠. 그렇게 됩니다. 디지털 원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전에는 그 진공관 컴퓨터 같은 경우 이렇게 했죠. 불이 켜지면 0. 불이 켜지지 않으면 0. 불이 켜지면 1. 0은 보이지 않는 거니까 영혼이죠. 이런 보이는 것이니까 육신이고. 요즘은 이렇게 하는 거죠. 요즘은 실리콘에다가 이제 전기를 통해 가지고 통할 때 1, 통하지 않게 될 때 0,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진법을 구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이진법을 가지고 이제 십진법으로 실진법이 세상을 다 그려낼 수 있는 것이죠. 이진법을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 수학에서 진법을 배웠잖아요. 실진법수를 이진법으로 바꾸는 방법 이런 걸 배웠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이진법을 가지고 거꾸로 십진법의 세계를 다 그려낼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이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육신을 존중한다는 것은 뭡니까? 육신을 중시 여기면 현실주의자가 되겠죠. 현실주의자. 영혼을 중시 여기는 존재는 간념론자가 되겠죠. 간념. 생각하는 것. 이것을 중시 여기는 현실보다는 간념을 중시 여기는 이상주의자가 되겠죠. 어떤 것이 옳으냐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관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안목이 될 수 있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필요는 없습니다. 영과 육신 어느 한쪽으로 다 치우칠 필요는 없죠. 제일 좋은 것은 뭡니까? 영과 육신이 아주 조화롭게 조화를 이루고 결합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영과 육신을 그렇게 둘 다 중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주의나 또 관념주의를, 이상주의를 둘 다 잘 조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조화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 중간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이 양쪽을 모르고는 어디가 중간인지 잘 알 수가 없죠. 이쪽의 끝이 어딘지 모르고 저쪽의 끝이 어딘지 모르는데 어디가 중간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둘을 잘 개별적으로 잘 알아야 그 둘의 중간을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영혼에 대한 내용도 잘 알아야 되고 우주에 대한 내용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잘 알고 중간의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은 또 상황이나 부딪힌 문제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 입장을 중간의 입장을 취하는 그런 상황이 다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죠. 이 중심의 위치도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항상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는 다양한 층의 이분법을 쓰고 있죠. 구체적인 것에서부터 추상적인 것까지, 즉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안 보이는 것까지 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존재 구조를 적용해서 이분법으로 다 이렇게 해석하고 설명하고 이해하는 거죠. 형식과 내용의 대립이라든지 문학 작품도 형식이 있고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중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거죠. 세상에는 밝음과 어둠도 있고 선과 악도 있고 이런 것이 다 이중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다 인간 중심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자, 우리 현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좌우의 이념 대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아는 영혼이나 관념, 이상 등을 중시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우는 육신, 경험, 현실을 중시하는 관점이죠. 18세기 때까지는 관념론이 우세했습니다. 왜냐하면 18세기까지는 그죠, 학문을 한 사람들은 다 귀족들이니까, 귀족들은 배가 부르잖아요. 배가 부르니까 육신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혼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았죠. 그리고 그 당시는 학문은 다 귀족들만 했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학문으로서 18세기 학문으로만 기록이 남으니까, 기록이 남아있는 학문으로 볼 때 18세기까지는 관념론이었어요. 19세기 이후에 이제 비로소 귀족 왕들이 다 사라지고 대중사회가 되면서 19세기 이후부터는 이제 이 부르주아 사회가 되면서 현실을 중시하는 그런 경험론의 시대가 되는 거죠. 사실은 오늘 이야기하는 자아우의 개념은 사실은 1950년대 이후의 산물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이 이 세계를 공산화시킨 것이, 구체적으로 공산을 시킨 것이 바로 1950년, 1945년이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의 일이니까 1945년 이후의 일이죠. 그때 본격적으로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로서 세계의 공산주의 종주국이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은 세계 자본주의의 종주국이 되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념 대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자아는 공산주의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죠. 무는 경제적으로는 자원주의,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를 구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까 앞에서 영혼과 육신의 그 중요성을 고루 중시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좌우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좌우를 가치를 알맞게 조화시켜야 하는 것이죠. 둘 다 필요한 것이죠. 관념도 중시해야 되고 경험도 중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극좌나 극우라는 것을 말하죠. 그런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항상 중도가 제일 좋은 것이죠. 근데 중도라는 그 위치를 계속 이렇게 고정적으로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상황이나 우리가 닥치는 문제에 따라서 그 폭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그 중간이 어딘지는 항상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좌우의 이념의 차이를 그죠? 도표를 한번 살펴봅시다. 정치적 스펙트럼으로 보면 왼쪽에 좌파가 있고 오른쪽에 우파가 있습니다. 이 좌파 우파 중도를 구별하는 것은 바로 국가가 사회에 어떻게 개입하느냐, 국가가 사회에 개입을 하지 않고 개입하는 비중을 낮추면 낮출수록, 0으로 가면 갈수록 우파가 되고, 국가가 개입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면 좌파가 됩니다. 정치적 이념으로는 그런 좌파를 사회주의라고 하죠. 우파는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국가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내버려 두니까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좌파는 뭡니까? 개인의 자유보다는 집단을 위해서 개인을 규제를 하니까, 사회를 중시하고 개인을 규제하니까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중도는 바로 사회민주주의입니다. 사회주의와 자유주의가 합쳐진 거죠. 인간 경제체제는 좌파는 공산주의가 됩니다. 경제적으로 공산주의죠. 우파는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중도는 뭡니까? 시장 경제 상황을 받아들이긴 하되 안정과 합의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적당히 섞어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좌파가 추구하는 가치들을 봅시다. 사회적 진보, 사회적 변혁입니다. 그리고 연대, 어떤 집단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가치를 집단적으로 이렇게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인본주의, 인간중심주의죠. 사회적 정의를 내세웁니다. 그리고 평등, 그리고 집단주의죠. 부의 분배를 하자. 부를 분배하자. 우파는 그죠? 우파를 봅시다. 우파의 가치들은 전통입니다. 보수주의죠. 질서 안보를 강조합니다. 질서 안보. 사회 질서가 잡혀 있어야 사회가 돌아간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개인의 능력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능력사회죠. 그리고 개인의 사유재산권, 소유권 이런 것을 중시합니다. 좌파는 그러니까 그 뭡니까? 공산주의고 재산은 사회적 정의라는 것이 뭡니까? 저기서 말하는 사회적 정의라는 것이 바로 공유제도죠. 토지 공유 뭐 이런 것처럼 공유제도죠. 좌파는 자유주의고 개인주의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이익을 기업가들의 이익이라든지 그런 이익을 보장하는 거죠. 그리고 성장을 중시합니다. 기업가들이 성장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개인의 자유시장 경제를 통해서 시장의 자유를 통해서 시장에서 개인들이 자기 능력껏 돈을 벌면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성장을 중시하고 좌파는 반대로 분배를 중시합니다. 어쨌든 분배를 해야 뭐 수요가 늘어나서 시장이 돌아갈 거 아니냐 뭐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우파는 뭡니까? 분배를 하려면 먼저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파일을 만들어야 무슨 분배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뭐 그런 뜻이겠죠. 이익을 성장을 먼저 내세웁니다. 조직들을 보면은 좌파는 협동조합들, 노동조합들, 환경단체들 그런 것처럼 다 연대, 집단주의죠. 정당으로서는 독일 국가민주당이라든지 프랑스 사회당 같은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우파는 낙태 반대단체들. 왜 낙태 반대할까요? 국민의 숫자가 부족하면은 나라가 안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낙태를 반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캐나다의 보수당 그리고 자유시장주의가 포함됩니다. 국가의 그 시장 개입을 극도로 반대하는 거죠. 최소한을 하라 그런 얘기죠. 최소한하라. 그 다음에 미국의 공화당 같은 그런 정당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이념을 잘 정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참 우리가 저런 이념도 중도에 머물기만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중도보다는 또 중도좌파, 또 중도우파 뭐 이런 말도 나오죠. 완전한 중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극자는 전체주의가 됩니다. 극자. 전체주의는 그 제2차 세계대전을 이루었던 그 뭡니까? 전체주의 국가들이 있죠. 파시즘이라고 그러죠. 파시즘 국가. 이탈리아의 파시즘, 독일의 그 나치즘, 일본의 군국주의 그런 것이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개인 독재죠. 개인 독재. 전체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개인이 독재하는 그런 것을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거꾸는 뭡니까? 그 자유시장주의가 극단으로 가면 무정부주의가 되죠. 국가가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아나키즘이 되는 거죠. 아나키즘. 무질서가 됩니다. 이 무정부주의는 무질서가 될 위험이 없습니다. 자, 이것을 개미와 배짱이에 비유해 봅시다. 개미는 전체주의죠. 여왕벌이 지배하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일개미들만 있는 그런 구조죠. 우리는 개미도 또 배짱이는 뭡니까? 배짱이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에서 알 수도 있듯이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한량이죠. 놀고 먹는, 그죠? 배짱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부가 되면, 무정부주의가 되면 배짱이가 되겠죠. 정부도 필요 없고, 그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중간에 돼야 되겠죠. 무조건 중간을 택해서는 안 되고, 그 두 가지를 잘 구분할 수 있게 된 뒤에 언제나 상황에 따라서 절충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 정신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구분을 해놓고 해볼 때 건강한 신체가 먼저 존재돼야 그 안에 정신도 건강한 정신이 깃들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육신을 먼저 앞선다고 본 것이죠. 그런 현실이 먼저 앞선다고 본 것이죠. 올림픽 정신은 운동하는 정신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건강한 신체가 먼저다. 그래야 그게 건강한 정신이 따라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현실주의가 실제로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좌파보다는 우파적인 성향이 강하죠. 젊은 시절에는 물론 좌파적인 성향이 강합니다만 나이 들어가면 갈수록 우파가 되는 것이죠. 우파 정신이 강해집니다. 영혼과 육신도 관념과 경험도 이상과 현실로 적당히 어울려야 되겠습니다. 영혼이 바로 이 관념이고 육신이 바로 경험이 되는 것이고, 그죠? 영혼이 바로 이상이 되고 육신이 바로 현실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이분법적인 그 구조에서 중간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것도 그 양쪽의 그런 끝을 잘 알아야만 중간의 위치를 잘 선정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을 선정하는데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안목입니다. 여러분들의 안목.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오고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안목을 빨리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실주의자가 되든지 관념주의자가 되든지 또는 뭐 중간적인 사람이 되든지 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그 이념의 위치를 잘 정하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안목이 되고, 그런 자기 나름의 눈, 자기 나름의 안목, 자기 나름의 안목을 확고하게 가진 대학생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안목은 고정불변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면 또 바뀔 수도 있고, 그죠? 자기에게 새로운 깨달음이 오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정불변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좌파 우파를 이야기하면서 흔히 보수와 진보를 같이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데, 보수와 진보는 좌우와 같은 그런 이념의 구분은 아닙니다. 보수와 진보의 구분은 자기 눈앞에 있는 현실을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로 결정됩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현실을 수용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그것은 보수입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현실을 갖다가 거부하고 그것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면 그냥 진보가 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것을 지키려는 것이 보수 아닙니까? 지킬보 지킬수죠. 한자말로. 기존의 것을 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거, 나아갈 진짜 걸음걸이 걸어 나가겠다는 것이 진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진보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집권을 하게 되면 다시 보수화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질서를 지키려고 하겠죠. 그러면 보수가 되는 것이죠, 다시. 그러면 과거의 보수들은 다시 뭡니까?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질서를 또 뒤집어 보려고 하니까 또 진보가 돼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북한에서의 보수는 누굴까요? 북한의 보수는 공산주의가 아니잖아요. 공산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가 우가 아니라는 거죠. 북한의 공산주의는, 우리는 공산주의를 잘하고 하니까, 그죠? 공산주의가 보수는 아니잖아요. 이 보수와 진보의 개념은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후 의회 우측에 자리 잡은 보수주의자, 좌측에 자리 잡은 진보주의자, 이런 것 때문에 우를 보수주의, 좌를 진보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좌우가 없던 시절입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비로소 좌우가 탄생한 겁니다. 이때는
의회 우측에 자리 잡은 것은 보수주의자가 아니고 왕당파입니다. 왕당파. 좌측에 자리 잡은 것은 뭡니까? 그거는 그 대중파죠. 대중들의 그런 파죠. 그러니까 왕당파와 그 새로 혁명을 일으킨 그런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구분이었죠. 왕당파와 뭐라 그래야 되나. 실제로는 그때 이 좌측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진보주의자들이 오늘날에 우파가 된 것이죠. 오늘날 우파가 된 것이죠. 좌측에 자리 잡은 사람들이 바로 부주아들이었으니까. 프랑스 대혁명은 부주아 혁명입니다. 부주아 혁명이니까 좌측에 자리 잡았던 그 당시의 진보주의자가 바로 부주아들이고 그 부주아들이 오늘날의 우파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분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